최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노량진 단독주택 일체는 막내 며느리 이진 명의로 한다. 순간 빈소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을 며느리한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 검은 리본이 달린 입구를 지나면 하얀 국화꽃과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조용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주 완장을 찬 장남 현수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식, 82의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장례였습니다. 현수는 53의 나이답지 않게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안에 입은 흰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남이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네요.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히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빈소 한쪽에서는 막내 며느리 지은이 브이로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지은은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결혼 후 전업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지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갈라진 자국들이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오랜 간병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부의금 봉투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버님 약 챙기고 3번의 폐렴을 넘겼다.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면 지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샘 간병으로 인한 수면 부족, 끊임없는 긴장감, 그 모든 것이 지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지은이 고생 많았다. 몇 년을 간병했어?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친척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 기특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 간병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복 받을 거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지은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미 생활도, 심지어 제대로 된 잠도 포기했습니다. 상주석에는 어머니 김금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9의 금자는 굳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자는 가끔 지은을 힐끗 쳐다봤지만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현우도 빈소에 있었습니다. 50살의 현우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간병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병원비를 보태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형 현수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장남이 효자지 뭐. 막내 며느리도 정말 고생했어. 밤낮으로 간병했다더라.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말이야. 그 말들이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관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금고 가방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가방이었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방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모두 그 가방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현수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발인 전에 최 변호사님이 오셔서 유언장을 읽으신답니다. 고인께서 미리 공증까지 받아두신 거라고 하네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도 그 말을 듣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나도 모르는 일이야. 형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보통 재산 분배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빈소는 조용해졌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현수, 현우,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 어머니 금자, 그리고 지은까지 모두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컵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지은은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던 날, 밤새 간호하던 날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식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마비가 왔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장남 현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직장 때문에 곁을 지킬 수 없었고 둘째 현우는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결국 막내 며느리 지은이 전담으로 시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전용해제까지 시간에 맞춰 복용시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위를 변경해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3번의 폐렴을 넘기며 밤새 간호했고 응급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은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가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너는 우리 집 은인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은 차를 들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조용히 한쪽에 앉았습니다. 금고 가방은 여전히 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가방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소는 다시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빈소를 정리하고 조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은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전 10시쯤 장례 지도사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최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발인 전에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하셨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현우야, 다들 이리 좀 모여봐. 최 변호사님이 오셨대.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어머니 금자, 둘째 현우와 그의 아내, 그리고 지은까지. 조문객들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빈소는 가족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 금고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의 변호사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금고 가방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공정증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금고 가방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상 속인 고 박만식님의 공정증서 유언장입니다. 공증번호와 봉인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봉투의 봉인을 확인하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현수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현우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최 변호사를 바라봤고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만식은 본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신이 온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단독주택 일체는 막내 며느리 이지은 명의로 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빈소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눈을 크게 뜨고 최 변호사를 바라봤고 현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금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노량진 단독주택을 막내 며느리 이지은님께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우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며느리 명의로요? 우리 집안 집을요?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현수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왜 집을 며느리한테 줍니까?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건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유언장에는 사유도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시 유언장을 보며 읽었습니다. 사유 본인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직장 및 생계로 곁을 지키지 못한 동안 막내 며느리 이지은이 실질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3년간 헌신적으로 본인을 돌봐주었으며 본인은 노후의 이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였다. 고로 본인은 이지은에게 노량진 단독주택을 증여한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메모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나를 친아버지처럼 돌봐줬어. 이 집은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가족들이 뭐라 해도 이건 내 뜻이니 꼭 받아줘. 그 말이 끝나자 빈소는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집을 남겼다니.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현수는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집은 우리 가족 재산이에요. 며느리한테 줄 수는 없어요. 금자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본인이 모르는데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갈 리 없잖아요.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공정증서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작성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인데 며느리가 집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최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본인 명의의 예금 및 보험 해약 환급금은 배우자, 긴금자와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분배한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최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현우는 비웃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노량진 집값이 얼만데요? 집은 최소 10억은 할 텐데 우리는 고작 5천만 원을 나눠 가지라고요? 금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떠난 후 조문객들도 모두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현수, 현우, 그들의 배우자, 어머니 금자, 그리고 지은까지 6명이 원형으로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 앞에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합시다.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도 지금 들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현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가 거들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한테 집을 몰아주다니. 형,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현우의 아내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며느리가 아무리 간병했다고 해도 집을 통째로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금자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집을 받아? 그 말에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시아버지를 돌봤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갈라지도록 간병하고 밤새 체위 변경을 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욕창 터졌을 때 밤마다 체위 변경한 게 저예요. 응급실 뛴 게 몇 번인데요. 하지만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집값이야? 노량진 집이 얼만데 그게 집값과 같다고 생각해? 현우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도 병원비 댔어요. 형도 매달 생활비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돈을 보냈죠. 하지만 밤새 옆에서 지킨 건 저예요. 아버님이 숨 쉬는 소리 듣고 체온 재고 약 먹이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그 말에 현수의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받겠다는 거예요? 간병한 대가로 10억짜리 집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님을 돌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보고 싶어서 했다면 집을 받지 말아야지. 진심으로 한 거라면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도 집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현수가 일어서서 방안을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 말로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건 명백히 불공평한 거야.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 우리가 소송을 걸어야 해요.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죠. 장례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주님,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 장례지도사가 나가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록한 간병일지예요. 밤 시간 체온, 산소 포화도, 욕창 드레싱 횟수 3년간의 기록이 다 여기 있어요. 현수는 파일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시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체온 36.8도, 새벽 4시, 체위 변경, 새벽 5시, 약 복용, 매일매일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년치, 3년치의 기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우도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버님을 돌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병원 예약, 약 처방, 응급실 방문 날짜, 검사 결과 다 적어뒀어요. 파일 안에는 병원 진단서, 처방 전, 응급실 기록지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파일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지은이 얼마나 세심하게 남편을 돌봤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며느리 돌이 아니냐.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지.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한 일이었다면 왜 형님들은 안 하셨어요? 그 말에 현수와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들도 바쁘신 거 알아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족 돌보느라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집에 있어야 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곁에 없던 시간, 지은이 홀로 버텨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차라리 현금으로 보상받는 게 낫지 않나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놀랐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아무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은 계속 높아졌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둘째 현우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 잠깐만요. 우리도 문서가 있어요. 현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서? 현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요. 작년 설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쏠렸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박만식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만식은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한다. 노량진 집과 예금은 법정 비율대로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나눈다. 현수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 쓴 거야?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설이요. 날짜도 적혀 있어요. 2024년 2월 10일. 그리고 아버지 서명도 있고요. 현수는 종이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아버지의 필체였고 서명도 있었습니다. 금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이 진짜라는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공증은 못했지만 자필이고 날짜도 있고 서명도 있어요. 법적으로 유효할 거예요.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유언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대로라면 집은 우리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는 거잖아. 지은 씨는 며느리니까 상속권이 없고.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집을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유언장이 있는 건가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하나는 작년 설에 쓴 자필 유언장이고 하나는 최 변호사가 읽어준 공정증서 유언장이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둘 중 어떤 게 유효한지 확인해야 해요. 현수는 장례 지도사를 불렀습니다. 최 변호사님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장례 지도사가 명함을 건네주었고 현수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급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필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장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현수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이 두 유언장이 다 형식 요건을 갖추면 둘 다 유효하대요. 하지만 내용이 다르면 최신 날짜의 유언장이 우선한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날짜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공정증서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현수는 최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 8월 15일이네요. 현우는 자신의 유언장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2024년 2월 10일이고. 현수가 계산했습니다. 그럼 공정증서 유언장이 6개월 후에 작성된 거네. 그럼 공정증서가 우선하는 거 아니야? 현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결국 지은 씨가 집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수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월에는 우리한테 집을 준다고 하시더니 왜 8월에는 지은이한테 준다고 바꾸신 거야?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누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죠?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지은 씨, 그 기간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돌봐드렸을 뿐이에요. 금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을 바꾸라고 한 것도 너였지? 지은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주치의 선생님 소견대로 조절한 거예요. 아버님 혈압이 불안정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꾸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금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아버님한테 집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지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6개월 사이에 아버지 마음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 곁에 있던 건 지은 씨뿐이었어요.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은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병원 예약 문자랑 요양 등급 갱신 서류예요. 지은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 예약 확인 문자, 요양 등급 갱신 신청서, 건강보험 청구 내역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도 연락처란에도 신청일란에도 전부 지은이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이름이 단 한 곳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도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모든 기록이 지은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병원 예약, 약 처방, 응급실 방문, 요양 등급 신청, 건강보험 청구까지 모든 것을 지은이 혼자 처리했습니다. 금자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은이 남편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인은 결국 예정 시간보다 늦춰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장례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빈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6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 사장입니다. 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현수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온 건 실례지만 상주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노량진 집에 담보대출이 있었던 거 아시죠?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담보대출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장남님 명의로 된 사업자 대출 보증금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장남님이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시면서 아버님 집을 담보로 잡으셨잖아요. 현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초에 연체 공문이 계속 왔었어요. 은행에서 담보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까지 했죠.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누군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덕분에 집이 지켜졌죠. 현우가 물었습니다. 누가 갚았는데요? 김 사장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분이 갚으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작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분이 은행에 오셔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셨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얼마였는데요? 김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현우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지은 씨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사실이니?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거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적금을 깼어요.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랑 결혼 후에 모은 돈 다 합쳐서요. 현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내 빚을 대신 갚았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집만은 지켜달라고. 형님 욕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메웠습니다. 현우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니요?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사업이 어려울 때였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대출을 받았어. 당연히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더 어려워졌고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연체가 쌓이면서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지만 현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이 상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가 갚았는지 궁금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분이 대출을 갚아주신 걸 아시고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지은이가 우리 집을 지켜줬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그 말에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은 씨가 8천만 원이나 쓴 거예요? 그 돈이면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아버님이 더 중요했어요. 집을 잃으시면 아버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했어요. 김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고인께서 공증하러 가실 때 제가 동행했습니다. 병원 간호팀장님도 함께 갔었어요. 고인의 의식이 명료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김 사장은 서류를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에는 공증 당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참석자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팀장의 확인 서명도 있었습니다. 박만식 어르신 의식 명료함, 자유로운 의사표시 가능함을 확인함. 현수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네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께서 매우 확고한 의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요. 금자는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집을 지켰고 남편을 지켰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주먹을 말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없던 시간 누가 곁에 있었지. 내가 빚을 만들었을 때 누가 그 빚을 갚아줬지.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셨다고 자랑하셨어요. 상가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이 떠나고 빈소는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드러난 진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관 앞에는 국화꽃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는 보냈지만 곁에는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승진이 걸려 있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수많은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지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빚까지 지은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은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갚아줬습니다. 현수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아버지를 거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를 조금 보태주면서 자신이 효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돌본 건 지은이었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며느리 지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니까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조금만 미흡하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봤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까지 내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자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일어나서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 욕먹어도 돼요. 근데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은아, 이 집은 내가 지켰으니 내가 받아야 한다고. 나는 너한테 빚진 사람이라고. 그 말씀 잊지 않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금자의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지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이 다 갈라진 걸 내가 왜 못 받겠니? 그래도 집은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인데. 지은은 고개를 돌려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체면을 지키려고 사람을 잃을 뻔했어요. 그 말에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체면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늙어서 체면만 붙잡고 살지 맙시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남편은 생전에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체면이 곧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금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보내고 체면만 붙잡았다. 늙어서는 체면이 나를 먹는구나. 금자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간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지은은 눈을 크게 뜨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금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시아버지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내가 희생한 거였어. 금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금자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영감이 그렇게 편히 가시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현수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형이 너무 바빴다는 말, 변명인 거 알아요. 아버지보다 회사 일을 우선했어요. 승진이 더 중요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빚까지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당신이 대신 갚아줬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현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53세 나이에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형님도 힘드셨잖아요. 직장 생활하시느라, 가족 먹여 살리시느라.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당신이 희생한 3년을 저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예요. 현우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저도 미안해요. 사업 핑계대고 아버지한테 거의 못 갔어요. 병원비 조금 보태주는 게 전부였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어머니도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지은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망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함께 갈 건지. 새벽 3시 장례 지도사가 다시 빈소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주님, 최 변호사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유언 집행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 변호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언 집행인으로서 최종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막내 며느리분이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우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아내도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 무슨 말이에요? 현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꿀 권리가 없어요. 금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뜻인데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지.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럼 우리는 금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받을 만큼 받았어. 지은이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줬어. 지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최 변호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진명인은 제 이름으로 하되 어머님께 평생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거주권을 별도로 등기하면 됩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님께 평생 거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전등 교체, 보일러 수리, 재산세, 모든 관리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금자는 눈을 크게 뜨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그럼 너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형님들 몫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예금이랑 보험 해약 환급금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정산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태드릴게요. 현우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들도 아버님 아들이에요. 받으셔야죠. 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당신이 다 했는데.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노량진 단독주택은 막내 며느리 이지은님 명의로 하되 배우자 김금자님께 평생 거주권을 설정합니다. 예금 및 보험 해약 환급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며 설명했습니다. 거주권 설정은 등기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생 그 집에서 거주하실 권리가 있고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을 지켜주세요. 팔지 마세요. 그리고 매년 제사랑 성묘는 당신이 앞장서 주세요. 당신이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약속할게요. 집은 제 이름이지만 제사상은 박씨 집안 겁니다.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장남으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현우도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모시는 일도 도울게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밤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발인 후에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속 등기와 거주권 설정은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셨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나가고 다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이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나 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발인. 흰 국화꽃이 관을 덮고 버스 유리창에 가족들의 얼굴이 겹쳐 비쳤습니다. 현수는 관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게 집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는 걸요.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금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지에 도착하여 모든 의식이 끝났습니다. 박만식의 유골함이 봉안당에 안치되었고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현우도 그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은 영정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킬게요. 집 잘 지키고 어머님 잘 모실게요. 그리고 제사도 정성껏 지낼게요. 편히 쉬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자는 그런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후 노량진 집 마당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집 한쪽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박만식 작은 도서마루 동네 어르신 및 아이들 책 쉼터 시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방에 안전 손잡이를 새로 달아주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고 계단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보일러를 2칸 더 올려서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금자는 그런 지은의 세심함에 매번 감동했습니다. 현수는 매달 가계부를 작성해서 지은에게 공유했습니다. 집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까지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는 숨기지 말자. 우리 가족끼리 투명하게 살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약속대로 매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집안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나섰습니다. 형수님, 전등 갈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현우는 더 이상 바빠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나물, 전, 탕국, 과일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현수와 현우도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금자가 먼저 절을 올리고 현수와 현우가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도 함께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많이 드세요. 금자는 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귀한 걸 남겨주셨단다. 그건 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야. 손자들은 할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금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고모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야. 그걸 잊지 말거라. 저녁이 되어 현수와 현우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수는 지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 이건 형이 매달 보내는 생활비예요. 어머니 용돈이랑 집 관리비로 써주세요. 지은은 사양했지만 현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받아요. 형이 해야 할 도리예요. 현우도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음 주에 보일러 점검 업체 부를게요. 겨울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은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고마워요. 가족들은 현관에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금자와 지은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금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집 사람이다.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금자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 그릇을 지키라는 뜻은 결국 사람을 지키라는 말이었겠지.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물려준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량진 단독주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돈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밤 지은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모두 변했어요.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영정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